자, 퀴즈입니다. 지구에는 대륙이 몇 개일까요? 아마 7개라고 하시겠죠? 저도요. 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딱 잘라 맞다고 할 답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에는 7개 대륙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이 거대한 지역을 통째로 빼놓고 있었죠.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실제로 8번째 대륙이 숨어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름은 질랜디아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잃어버린 대륙, 이제는 그렇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몇 해 전 연구진이 마침내 질랜디아의 위치와 실제 규모를 정확히 지도에 그려냈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질랜디아는 다른 대륙과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우주에서도 보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발밑만 내려다봐도 되죠. 우리는 지금 대륙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대륙에는 우리가 밟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 그 땅의 상당 부분이 바다 아래에 숨겨져 있고, 그런 구역은 지도와도 탐사도 쉽지 않습니다. 자, 전체의 94%가 물속인 대륙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건 거의 못 찾죠. 그게 바로 질랜디아입니다. 태평양 아래에 숨은 거대한 땅덩어리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질랜디아는 고대 초대륙 곤드와나의 일부였고, 그 곤드와나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일부를 한데 묶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곤드와나는 이어져 있었지만 대략 2억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중 하나가 질랜디아였습니다. 처음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에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8,500만 년 전쯤 마침내 떨어져 나와 홀로 표류하기 시작했고, 고립된 대륙이 되었죠.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나 남극과 달리 질랜디아는 오래 지표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날 수면 위로 드러난 건 극히 일부뿐입니다. 주로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몇몇 작은 태평양 섬들이죠. 나머지는 전부 바닷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질랜디아는 왜 가라앉았을까요? 오랫동안 다수의 전문가는 질랜디아가 주향이동 단층 작용에 따른 분리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주향이동 단층대, 그러니까 판이 서로 비껴 미끄러지며 지나가는 경계선을 따라 대륙이 갈라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설에는 어딘가 계속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죠. 수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알고 보니 질랜디아의 지각, 즉 대륙의 바깥 껍질이 얇아질 만큼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옆으로 비껴 미끄러진 게 아니라 땅이 실제로 늘어나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잡아당기다 너무 얇아져 결국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질랜디아에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땅이 과도하게 늘어나 결국 툭 끊어졌고, 그건 질랜디아 아래의 판들이 서로 벌어지며 잡아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각이 점점 얇아지다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균열은 엄청나게 커졌죠. 틈이 워낙 커 바닷물이 밀려들었고, 지금의 태즈먼 해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수백만 년이 더 흐르자 추가적인 신장으로 질랜디아의 지각은 더 얇고 약해졌습니다. 결국 지탱하지 못했고, 거대한 구역이 파도 아래로 잠기며 잃어버린 대륙의 운명이 굳어졌죠. 그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거의 400년 전부터 그 존재를 의심했는데, 단서는 유난히 두꺼운 지각 두께였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죠. 둘 다 행성을 감싸는 단단한 바깥 껍질이지만 차이는 큽니다. 대륙 지각은 시카고식 딥디시 피자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두껍습니다. 반대로 해양 지각은 뉴욕 스타일 한 조각 피자에 가깝죠. 얇습니다. 이제 두 조각을 물탱크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딥디시는 더 가볍다고 치죠. 그래서 뜹니다. 대륙이 바다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뉴욕 한 조각은 더 무거워서 탱크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해양 지각이 더 낮아져 바다 바닥을 이룹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 지각은 주로 현무암입니다. 화산 분출로 생기는 어두운 화성암이죠.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첨단 기술로 남태평양을 조사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해저라고 여겨졌던 구역들이 실제로는 현무암이 없고 일반적인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꺼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잠긴 뉴욕 스타일 피자가
사실은 시카고 딥디시였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질랜디아의 지각이 다른 대륙보다 여전히 얇긴 해도 진짜 해양 지각에 비하면 훨씬 두껍습니다. 바다 바닥과 대륙 파편이 섞인 짜깁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전부 대륙 지각인데 다만 물에 잠긴 형태일 뿐입니다. 통공 14년 2월 과학자들이 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에는 대륙이 8개다. 짜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질랜디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과학계 내부에서도 이를 8번째 대륙육이라 부르는데 모두가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에 이상한 땅덩어리가 그저 잠긴 파편이거나 마이크로 대륙들의 모음일 뿐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큰 발표 전부터 국제연구팀은 이미 탐사를 위해 배를 띄웠습니다. 그들은 뉴칼레도니아 근해, 정확히는 산호해의 페어웨이 융기에서 북부 질랜디아 해저 암석 시료를 채취했죠. 6해가 흐른 뒤 바로 그 시료가 질랜디아의 중대한 비밀을 풀었습니다. 실제 크기였습니다. 암석 연대 측정, 자기 신호, 판구조 지도화 등을 종합해 질랜디아의 경계가 어디인지 규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질랜디아의 면적이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뉴질랜드의 약 20배입니다. 많은 전문가에게 이 규모와 온전함은 질랜디아가 진짜 대륙이 아니라는 주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공식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모두가 이것을 배륙이라 부르자고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유독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모로 편하지가 않거든요. 대륙 구분은 엄격한 기준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에 따라 넷, 다섯, 여섯 혹은 7개의 대륙을 인정하기도 하고, 대륙을 관장하는 기관 같은 건 없으니 새 대륙 이름을 정하겠다며 국제위원회가 나와 TV에서 선언할 일도 없습니다. 대륙이 몇 개인지 공식 목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전부가 물속이라는 점도 질랜디아에게 불리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대륙이라 부르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거죠. 질랜디아를 인정한다면 코코스 제도 같은 더 작은 대륙 지각 블록이나 다른 마이크로 대륙도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륙을 몇 개나 더 보태야 할까요? 왜 번거롭다고 하는지 느껴지죠? 그래서 질랜디아를 수몰 대륙 혹은 가라앉은 대륙이라 부르는 쪽이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솔직히 수몰 대륙의 정확한 정의도 아직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랜디아의 공식 명칭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범위를 지도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는 점이죠. 다만 아직도 넓은 구역이 미탐사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과학자들은 지진 탐사 영상과 심해 시추 같은 기술로 그 구조와 역사를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이 물속이라는 이유로 지질학적 경이가 아닌 건 아닙니다. 고조와 이 잠긴 배지에는 지표 위 대륙에서는 보기 힘든 지구의 과거 단서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판이 움직일 때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떠도는 대륙이 해수면과 기후 패턴, 식물과 동물의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더 많은 단서를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지구 표면이 스스로를 어떻게 새로 빚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대륙이든 아니든 질랜디아는 이미 우리가 지구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약 2,900km 떨어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케르겔렌 제도에 도착합니다. 이 외딴 프랑스령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입니다. 공항도 원주민도 와이파이조차 없죠. 오직 거센 바람과 차가운 비, 그리고 거친 바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면 아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대륙의 봉우리들이죠. 바로 케르겔렌 구원, 잃어버린 해저 대륙입니다. 이것은 남인도양에 있는 대부분 물에 잠긴 거대한 화산 구원입니다. 호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거의 3배 크기죠. 하지만 세계 지도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려면 깊이 잠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상당 부분이 해저 1800m 이상 아래에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케르겔렌 고원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위에 있었고 거대한 소대륙을 형성했죠. 대략 1억 년에서 2천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이 땅이 아라우카리아와 측백나무 같은 나무들로 빽빽한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만은 않았죠. 활화산이 곳곳에 있었고 용암이 땅을 뒤덮었을 겁니다. 공룡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마뱀과 공룡이 그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아마 작은 종류였을 거예요. 크고 무서운 놈들은 아니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케르겔렌 고원이 한때 남극과 인도를 연결하는 긴 육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조차도 이 대륙들 사이에는 광활한 바다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나무들은 사라지고 그 고대 화산들은 물속에 조용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대륙 덩어리가 어떻게 가라앉아 사라졌을까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해요. 케르겔렌 고원은 애초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약 1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구에는 곤드와나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그 장대한 분열 과정에서 케르겔렌 고원이 탄생했죠. 기본적으로 케르겔렌 열점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케르겔렌 열점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초고온의 녹은 암석이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암석을 녹이는 지하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점은 제자리에 있지만 지구의 외곽은 계속 그 위로 움직입니다. 해저가 케르겔렌 열점 위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녹은 암석이 분출되고 식으면서 층층이 쌓였습니다. 약 3천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이 해저의 거대한 화산암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분출이 절정일 때는 매년 약 18에서 20cm의 용암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8만 4천 개를 채울 정도의 용암입니다. 그만큼 있다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화산 더미는 점점 커지고 높아져서 마침내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 케르겔렌 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천만 년 동안 이 대륙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해수면 아래 약 1000m에서 2000m 사이에 있고 몇 곳만 간신히 물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프랑스령 케르겔렌 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주령 맥도널드 제도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 가라앉은 걸까요? 대륙은 갑자기 돌처럼 떨어져서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 표면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휘고 늘어나고 이동하면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외곽은 거대한 조각들, 지각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더 뜨겁고 부드러운 암석층인 멘틀 위에 떠 있죠. 대륙이 지구 내부의 힘에 당겨지면 지각이 늘어나고 얇아져 낮아집니다. 가라앉을 때 바다가 한꺼번에 밀려들진 않습니다. 대신 바닷물이 천천히 가장자리를 넘어 가장 낮은 지역부터 범람시키며 육지를 얕은 바다로 바꿉니다. 한편 아래 암석은 식습니다. 식으면 수축하고 가라앉아 표면을 더 끌어내리죠. 게다가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무거운 담요처럼 무게를 더해 지각을 점점 아래로 누릅니다. 그게 바로 케르겔렌 고원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부는 한때 해수면 위로 솟아 숲까지 있었지만 그 엄청난 현무암의 무게와 이동하는 지각판이 서서히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화산 봉우리만 물 위에 남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섬들입니다. 큰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속에 있으면 여전히 대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소대륙이라 불러왔는데 대륙과 해양 분지를 구분하는 건 물 위냐가 아니라 지각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지각이 있죠. 라이징과 딥디시. 잠깐, 그건 피자 도우잖아요. 지구의 지각은 대륙 지각 아니면 해양 지각입니다. 대륙은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죠. 더 두껍고 가볍고 훨씬 오래되어서 높이 위치하며 육지를 형성합니다. 성분도 화강암에 가깝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이 있죠. 해저를 이룹니다. 더 얇고 무겁고 훨씬 젊어서 낮은 곳에 물속에 잠겨 있고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암석이 녹아 올라오면서 형성되죠. 자, 여기서 케르겔렌 고원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전체가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해저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해양 지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무암이 수백만 년에 걸쳐 쌓여서 지각이 일반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꺼워졌거든요. 게다가 곤도와나 분열에서 나온 대륙 지각 조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륙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케르겔렌 고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주요 대륙으로 등재되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 골치 아프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대륙 분류 방식은 엄격한 과학적 규칙보다 관례에 기반합니다. 케르겔렌 고원을 대륙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질렌디아 같은 다른 많은 곳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거의 완전히 잠긴 대륙 지각 덩어리 말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링기아, 도고랜드, 모리시아, 사훌, 순다. 한때 육지였거나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대륙이라 부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가 7개 대륙에서 뭐가 될까요? 10개, 12개, 더? 금방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케르겔렌 고원은 보통 소대륙이나 침몰대륙으로 불리지 정식 대륙은 아니고 물론 요실금도 아니죠. 하지만 덜 흥미로운 건 아닙니다. 요즘도 이 지역은 여전히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분출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그것만으로도 꽤 놀랍습니다. 이런 활동은 보통 100만 년에서 500만 년만 지속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케르겔렌 고원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는 초화산 시스템 중 하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륙은 몇 개일까요? 7개 아니면 5개?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에 따라 4개에서 7개 사이라고 해요. 하지만 최근 그린랜드와 캐나다 사이에서 잃어버린 대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8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잠재적으로 소대륙 형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린랜드 근처의 이 숨은 대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 같은 분이라면 대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사람들이 사는 물 위의 땅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대륙은 해수면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륙은 땅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합니다. 지각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외층은 대륙과 해양의 2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륙 지각은 더 두껍고 가벼우며 화강암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양 지각은 더 얇고 무거우며 대부분 어두운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린랜드와 캐나다 사이의 데이비스 해협 아래에 있는 이 발견은 바다 밑에 있지만 대륙의 일부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더 큰 지형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원시 미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지각판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이 지역의 지각은 늘어나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과정은 멈췄습니다. 완전한 대륙처럼 떠내려가지도 않았고 해저지각처럼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파도 아래에서 계속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분리되어 현재 별도의 지각블록으로 존재하는 질랜디아와 같은 진정한 미대륙과는 다릅니다. 뉴질랜드 근처의 수중 소대륙인 질랜디아 대륙은 약 94%가 물속에 잠겨 있지만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질학자가 지구의 8번째 대륙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랜디아는 소대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 지위를 정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글로벌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봐, 여기는 새로운 대륙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엔이나 국제지질학협의회 같은 글로벌 조직도 없습니다. 해수면보다 완전히 높고 지질학자들이 소대륙의 전형적인 예로 널리 인정하는 마다가스카르와 달리 질랜디아는 아직 제대로 된 지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는 섬이 아닌가? 간단한 대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물로 완전히 둘러싸인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하지만 약 8,800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어 해양 지각이 아닌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학적으로 소대륙으로 간주됩니다. 하와이 같은 화산섬과 달리 용암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대륙 지각의 실제 조각입니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는 지리적으로 섬, 지질학적으로는 소대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발견이 매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파도 위에서 눈에 띄는 것처럼 데이비스 해협 아래에서 새로 발견된 이 육지는 특이한 구조 덕분에 파도 아래에서 눈에 띕니다. 이 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특이한 두께입니다. 대부분의 해저는 금속처럼 얇지만 이곳은 대륙성 물질이 겹겹이 쌓인 점토와 비슷합니다. 이 아늑한 이불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암석층을 발견했는데 이 암석층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이했습니다. 이 지층은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볼 수 있는 지층이 아니라 대륙에서 볼 수 있는 지층과 더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화강암스러운 형성과 뚜렷한 자기적 특성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이는 이 물질이 건조한 땅을 구성하는 물질과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이즈도 꽤 특별한데요. 원시 마이크로 대륙은 가로지르면 약 19에서 24km로 대략 중형 도시와 비슷합니다. 수중 1980m에 있는 맨해튼과 비슷하죠. 지구에서 가장 넓은 해협 중 하나인 데이비스 해협 바로 아래에 있다는 사실 덕분에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에 잠긴 대륙 조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대륙은 그린랜드와 캐나다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던 약 5,800만 년 전에서 4,900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쩌면 그냥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둘이 멀어지면서 데이비스 해협 아래에 지각이 늘어나면서 주요 단층선 중 하나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약 4,800만 년 전 균열이 멈추고 그린랜드가 캐나다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엘스미어 섬과 부딪혔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덩어리가 움직임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새로운 대륙처럼 바다로 떠오르지도 않았고 지구로 빨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물 밑에 좌초된 것이죠. 이 덩어리에는 자체 단층 시스템이 있으며 과학자들은 실제로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축소판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단층은 기본적으로 암석의 일부가 서로 미끄러져 지나가는 지각의 균열을 말합니다. 지구 표면이 갈라져 옆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해협 아래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큰 변화의 한가운데서 일시 정지한 것처럼 말이죠. 파도 바로 아래에 보존되어 있는 지구의 과거에 정지된 순간입니다. 지질학자들에게 이 점은 미세 대륙인 데이비스 해협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멈춤은 왜 어떤 땅덩어리는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반면 다른 땅덩어리는 뒤틀리거나 멈추거나 사라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학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거나 정지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지형, 단층선, 지진 활동의 변화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지질학적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대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 표면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모델에서 자원 가용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에 필요한 기술 발전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숨은 땅을 매핑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도구가 석유 탐사, 해저 케이블 설치, 기후 모니터링, 심지어 수색 및 구조 임무에도 사용됩니다. 기술에 대해 말하자면 그린란드 근처의 이 숨은 땅덩어리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데이비스 해협 아래의 해저는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꼭 거의 얼어붙어 있어 탐험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도구 덕분에 신대륙 발견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모든 물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진 반사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선박이 해저로 음파를 보내 반사되는 소리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암석의 여러 층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마치 박쥐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를 이용해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공위성은 중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암석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거운 암석은 중력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데 인공위성은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도구는 수중 센서로 해저에 조용히 앉아 미니 지진이나 암석의 이동과 같은 자연 진동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진동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두꺼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저의 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도 고해상도로 해저를 스캔할 수 있는 로봇 잠수함인 AUV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대륙의 발견이 단순한 지질학적 놀라움을 넘어 자연 실험실이라고 부를 만큼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미대륙 데이비스 해협에 대한 연구는 미대륙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며 때로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구의 지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다 밑에는 그린랜드나 다른 곳에 숨은 또 다른 대륙, 즉 거의 대륙에 가까운 땅덩어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의 잃어버린 대륙은 본격적인 대륙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대륙의 발견은 이미 판구조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예전에는 간과했던 장소가 이제는 지구의 깊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주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와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륙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죠. 그 대륙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약 7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사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남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었죠. 이 고대 초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뉴기니, 태즈메이니아, 아루 제도를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열대우림을 상상해보세요. 사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뉴기니 고원에 있으며 봉우리가 3,900m가 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주머니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에는 코알라와 캥거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방목동물, 굴을 파는 동물, 청소부, 포식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프로토돈, 강력한 사냥꾼 틸라콜레오,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보다 훨씬 큰 무시무시한 메갈라니아가 살았던 곳이었죠. 당시 다른 세계는 늑대, 코끼리, 인간과 같은 태반동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독특한 장소였어요. 사울에서 정상적인 포유류는 박쥐와 설치류 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티모르, 아라푸라, 카르펜타리아 지역은 뜨거운 사바나와 건조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호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부 해안에 황무지, 대초원, 온대림이 있는 열대 사막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울까지 놀라운 여정을 거쳐 6,000년에서 45,0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대나무 뗏목과 간단한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순다라는 고대 땅덩어리에서 그곳으로 왔어요. 왈라세아로 알려진 일련의 섬을 거쳐 결국 사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을 여행하는 건 약 10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여정이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적도에서 뉴질랜드 남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울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어요. 아노아, 즉 미니 버팔로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냥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연구원들은 초기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울을 가로질러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형 진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울이 75,000년에서 35,000년 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이동 경로와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여주었죠. 인간은 해안선과 강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 아틀란티스처럼 사울은 어떻게 호주 앞바다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구의 물 대부분이 거대한 빙산과 빙하에 갇혀 있었어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후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던 육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약 8,000년 전 유기니는 호주 본토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약 6,000년 전에는 태즈메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수중을 탐험할 수 있어요. 다이버들은 해저에서 직접 샘플을 탐사하고 수집합니다. 수중 드론은 사람이 탐사하기에는 너무 깊거나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나 매핑을 통해 과학자들은 음파를 사용하여 해저 지도를 만들어요. 마치 메아리를 사용해서 수중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음파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해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깊은 수중에서 석기도구와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디프로토돈과 틸라콜레오 같은 동물의 화석도 발견했어요. 사울의 수중 지형을 연구하면서 빙하기에 존재했던 고대 강, 호수, 해안선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수중 대륙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은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진 순달랜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빙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다 위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새를 좋아하신다면 전 세계 조류종의 거의 5분의 1이 서식하는 이곳을 꼭 방문해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자바 매와 발리 찌르레기 같은 다채로운 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어종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순달랜드의 바다는 해양 생물의 천국이에요. 아시아 아로와나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와 타이탄 아름을 볼 수 있는 꽃의 보고이기도 해요. 뉴질랜드와 매우 유사해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절반 정도 크기의 길고 좁은 땅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순달랜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물속에 잠긴 건 아니며 7%가 해수면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작은 섬은 현재 스튜어트 섬과 몇몇 작은 섬들과 함께 뉴질랜드라고 불립니다. 이 뉴질랜드는 무성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화산과 산맥, 아름다운 천연, 간헐천과 온천으로 가득하죠. 현지 마오리족은 이 온천을 요리하는 데 사용해요. 옥수수, 달걀, 채소 등을 바구니에 담아 온천에 직접 담그기도 해요. 때로는 가열된 돌을 이용해 구덩이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숨은 세계는 아고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덩어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호주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고대 해저에 아르고 심연 평원이라는 거대한 지형을 남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약 1억 5,500만 년 전, 이 대륙은 호주와 작별을 고하며 분리되었습니다. 대륙은 북쪽 어딘가로 표류하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하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지만 최근 마침내 그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아르고랜드의 하부가 끔찍할 정도로 깊은 바다 구덩이인 순다 해구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각이 멘틀 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 사이 아르고랜드의 윗부분은 위로 밀려 올라와 육지의 어린 암석들을 붙잡았어요. 이 때문에 아르고랜드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르네오, 자바, 술라웨시 및 기타 지역의 일부를 형성했어요. 유골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린랜드 크기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레이터 아드리아예요. 약 2억 4천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됐죠.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억 년 동안 따뜻한 바다를 즐기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조각들은 대부분 지구 멘틀 깊숙이 들어갔지만 일부는 긁혀서 알프스와 같은 산맥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레이터 아드리아의 잔재는 스페인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세이셸도 한때 곤드와나의 일부였어요. 네, 이 목가적인 섬은 고대 대륙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의 매혹적인 화강암 노두 덕분에 이 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100년 전 알프레드 베그너가 대륙 이동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화강암 노두는 그가 미치지 않았고 지각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세이셸은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분리되어 결국 인도양의 슬픈 외톨이가 됐어요. 이는 아마도 데칸트랩에 미친 듯한 화라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섬은 육지와 인근 산호초에서 독특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공룡 멸종 이후 인도에서 분리됐어요. 그 여정을 따라 긴 리본 모양으로 늘어났고 조각조각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인도양 아래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대 결정을 연구하다가 이 잃어버린 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지르콘은 타임캡슐과도 같아요. 그 역사는 무려 6억 6천만 년에서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리셔스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이 고대 수정은 근처 어딘가에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숨은 대륙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미닌 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 지역을 연결해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에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 판게아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대륙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쉬운 문제죠. 7개요. 하지만 잠깐만요.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큰 대륙 아닌가요? 세계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과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튀어나온 땅덩어리만 보지 않아요. 지구과학자들은 대륙이 만들어지는 암석의 종류를 연구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실제로 대륙의 수가 늘어나요. 네, 대륙은 신화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륙은 존재해요. 적어도 과거에는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 대륙들이 항상 물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땅덩어리 아래에 숨어 있기도 해요. 짠! 최근 연구원들이 그런 대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대륙이에요. 익숙한 이름인가요? 네, 아드리아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대륙은 유럽 아래에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유럽과 충돌해서 오래전 그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발트해 연안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랜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레이터 아드리아를 발견했을까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알프스 산맥에 묻혀 있었죠. 다른 쪽은 아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현재의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에 편입되었어요. 이전 대륙의 석회암 암석은 유럽 대륙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년에 걸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암석의 구조가 바뀌었죠. 석회암이 사라지고 대리석이 들어섰어요. 여름 휴가 때 감탄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은 모두 이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오랫동안 사라진 대륙에서 온 선물 같은 것이었죠.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을 잘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잃어버린 대륙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요. 지구의 8번째 대륙 질랜디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태평양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질랜디아의 95%는 현재 수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뉴질랜드 아래라는 이름이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열면 그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더 밝은 파란색을 찾아보세요. 뉴칼레도니아에서 뉴질랜드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해저의 이 윤기는 예전에는 해수면보다 높았어요. 호주의 약 3분의 2, 그레이터 아드리아 대륙의 2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랜디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너무 낮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잃어버린 대륙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다가 없는 지구를 상상해보세요. 바다 밑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산과 해구가 있을 거예요.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그 산과 해수면 사이에는 2133m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 해구가 이렇게 깊어진 이유는 섭입이라는 지질학적 과정 때문이에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갔어요. 지구의 지각은 녹는 암석의 바다에 떠있는 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로 부딪히면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터 아드리아가 유럽 대륙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1억 2천만 년 전 호주와 남극 대륙은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이 한때는 같은 영토였어요.
남극은 호주와 작별을 고했지만 빈손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양에는 해양 고원이 있어요. 고원이라는 영단어, 플레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높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은 할리우드 영화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브로큰 리지요. 오래전 이곳은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인 케르겔렌 소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이 인도와 남극 대륙 사이에 육교를 놓았다고 믿어요.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답은 인도양 남부의 작은 군도인 케르구 엘렌 제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섬들은 고대 대륙의 남은 전부예요. 이 섬들은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남극과 매우 가까워서 빙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강수량이 많고 기후가 온화했을 거예요. 동물과 식물도 오늘날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대륙의 풍경은 아마도 뉴질랜드의 풍경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마다가스카르 섬나라가 한때 어느 대륙에 속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아프리카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도 위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정답은 인도입니다. 약 1억 2천만 년 전 제가 살던 시절에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북동쪽으로 이동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고 결국 아프리카 남동쪽 해안의 섬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대륙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대륙 모리셔스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리셔스 섬 아래에서 고대 대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수백만 년 전에는 정말 뜨거운 곳이었어요. 화산과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모리셔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산 폭발 후 용암이 분출되는 암석에 존재하는 광물을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사라진 이 땅은 한때 모리셔스에서 인도 서부 해안까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을 거예요. 현지 요리는 분명 매콤할 거고요. 매운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음식 드셔보셨나요? 불과 5만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심지어 호주도 없었어요. 깊은 해구로 나뉘어 있던 순다와 사울이라는 두 대륙 덩어리만 있었죠. 한쪽에는 동남아시아 본토가, 다른 한쪽에는 대호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리는 아시아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분열을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순다와 사울에서 종은 서로 다르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캥거루, 원뱃, 오리너구리와 같은 독특한 동물이 존재해요. 그리고 한때 거대한 캥거루가 뉴기니 섬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지난 시대 말까지만 해도 호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두 섬은 토레스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해협은 20m도 안 되는 매우 얕은 수심이에요. 이 섬이 한때 사울이라는 하나의 육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수심이 50m 미만으로 깊지 않은 또 다른 해협이 아시아와 북미를 분리합니다. 오늘날 베링 해협은 베링기아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대 땅덩어리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1609km가 뻗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베링기아는 또 다른 이유로 중요했습니다. 빙하기에는 전 세계를 연결했어요. 당시 수위는 지금보다 90m나 낮았습니다. 수위가 더 낮아졌다면 아프리카의 희망봉에서 남미의 케이프홈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배낭여행 루트네요. 오늘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좁아진 적이 없죠? 사실 그랬어요. 약 3억에서 2억 년 전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판게아는 모든 대륙을 포함하는 초대륙이었어요. 판게아는 그리스어로 모든 지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판게아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아메리카 대륙, 다른 한쪽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두고 그 사이에 가장 큰 틈이 생겼어요. 곧 바닷물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대서양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북미는 매년 2.5cm씩 유럽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대륙이 다시 연결되어 하나의 초대륙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예요. 아틀란티스 문명이 고대 그리스 연안의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화로 여겨지지만 과학자들이 마침내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잃어버린 대륙을 찾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 양말, 열쇠 같은 걸 잃어버린 적은 많지만 어떻게 대륙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그건 지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1억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 지구에서 대아드리아라고 불리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과정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뱀이 바위 사이를 미끄러지거나 구멍 속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도망가는 뱀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면 대륙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뱀은 보통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일 1억 년 전에 뱀이 바위 사이로 미끄러지는 걸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 몰랐을 거예요. 과학자들도 아드리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뱀이 벗어놓은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맥이 없었다면 말이죠. 도망치는 뱀이 바위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뱀은 허물을 벗을 때가 됐고 뱀이 벗은 허물이 바위와 땅 사이 그 작은 공간에 뭉쳐 있습니다. 대아드리아도 그랬어요. 잠시 후에 설명할 곤드와나라고 알려진 거대한 땅덩어리로부터 분리된 대아드리아는 그린란드 크기의 덩어리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유럽에 충돌했을 때 유럽 대륙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두 대륙이 만난 장소는 접히고 구겨지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고 접힌 주름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매우 분명하고 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겨울 휴가 동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장소죠. 바로 아펜닌산과 스위스 알프스입니다. 2019년 9월 이 거대한 발견을 한 연구팀을 이끌었던 지질학자 두에 반 힌스베르겐 교수는 자신만의 비유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접히는 과정을 우리가 작은 공간에 팔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셔츠 소매가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비교합니다. 그러면 셔츠는 접히고 뭉칩니다. 산맥들처럼요. 혹시 다른 산맥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궁금하다면 네, 맞습니다. 두 손으로 모래를 밀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손이 지형을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만든 모래 봉우리들은 로키 산맥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뱀 허물, 셔츠 소매, 모래, 비유는 다양해도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로 부딪혀 위아래로 포개질 때 산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산맥을 남기고 사라진 대륙은요? 대아드리아 자체는 어디로 간 거죠? 뱀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하로 굴을 파고들듯이 아드리아는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반 힌스베르겐 박사는 대아드리아가 아마도 지금 남유럽 아래 약 1450km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대아드리아가 물 아래나 육지 아래에 있다면 아직 대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뱀은 땅속에 있어도 여전히 뱀인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물속에 있지만 전혀 사라지지 않은 대륙이 있어요. 질랜디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뉴질랜드 대륙 또는 테즈만티스라고도 불립니다. 마치 군도처럼 생겼는데 섬들이 줄지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물 밑을 들여다본다면 산꼭대기가 수면 위로 삐져나와 있는 물에 잠긴 하나의 연결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산봉우리들이 바로 섬이죠. 질랜디아는 미소 대륙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륙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사라진 대륙과 미소 대륙을 제외하고 몇 개의 대륙이 있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륙은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7개의 대륙이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아프리카, 남극, 아시아, 호주, 오세아니아라고도 하죠.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하지만 유럽의 아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로 결합해서 6대륙이 있다고 배웁니다.
남아메리카 사람들 역시 6개의 대륙이 있다고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세고 북미와 남미를 하나로 칩니다. 더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이 호주는 대륙으로 인정하면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타이틀에 더 동감한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한 그린란드. 이 모든 것은 대륙 아래에 있는 지각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도의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남겨두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대륙은 애초에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지구본이나 지도를 보면 대서양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북미와 남미, 다른 한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리저리 밀려서 하나의 더욱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판게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만약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었다면 1억 7,5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 2개의 퍼즐 조각으로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분할은 아마도 수평으로 진행됐을 것이고 로라시아라고 불리는 북미, 유럽, 아시아는 위로, 남미는 곤드와나라고 알려진 땅덩어리로 아프리카, 남극, 호주와 함께 분리되었습니다. 네, 대아드리아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게 된 덩어리죠. 그렇다면 만약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 대륙, 미소대륙, 섬, 군도를 모아서 다 붙여놓는다면 판게아라고 알려진 원래의 그 땅덩어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군도를 연결하는 땅덩어리처럼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땅덩어리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아드리아 말고 사라진 육지는 더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찾고 있고 이미 몇 개를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대륙들 중 하나는 리오그란데 라이즈입니다. 브라질의 아틀란티스로 불리는 해저산맥이에요. 대아드리아는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라시아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 주변이고 지중해는 그리스와 아테네가 있는 곳이니까 대아드리아는 아틀란티스가 틀림없어요. 그렇죠? 글쎄요, 역사학자들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 신들이 아테네인들과의 갈등으로 문명을 처벌했다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더 과학적인 이론은 아틀란티스가 그저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대아드리아가 유럽 아래로 잠수했을 때 남은 섬들 중 하나일 수도 있을까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드리아 자체가 아틀란티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륙을 유럽 아래로 밀어낸 지각의 힘은 1억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 약 8천만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인은 물론 어떤 인간과도 분쟁이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전 세계의 대륙을 산산조각이 난 판게아를 형성하는 깨진 퍼즐 조각으로 본다면 반 힌스게르겐 박사와 그의 팀이 지난 10년 동안 그 퍼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퍼즐처럼 많은 조각이 부족할 경우 퍼즐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아드리아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위의 광물에 남겨진 자기 기록을 추적하는 정교한 지질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바위, 돌, 산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일종의 각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구의 자기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극은 지자기 역전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가끔 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정 침전물과 광물의 특정 자력은 지도와 달력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리아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의 자력을 연구하다가 연구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도 알아냈습니다. 대아드리아는 유럽으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회전하기도 했습니다.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북쪽으로 여행하던 땅덩어리가 유럽이라고 알려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그 여행이 중단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읽는 동화 같네요. 아직도 남은 유일한 궁금증은 만약 대아드리아가 유럽 아래로 내려갔다면 다시 솟아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해요. 대륙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1억 년 후에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래에 학교에서 몇 개의 대륙에 대해 가르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있겠죠?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가 지금은 물속에 잠겨있지만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사이에 있던 6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었었다고 주장해요. 지구는 한때 수백만 년 전 모든 대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커다란 피자파이였어요. 다른 이름으론 판게아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대서양 지역은 약 3억 3,500만 년에서 1억 7,500만 년 전에 메마른 땅이었어요. 수년간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판게아가 약 2억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북대서양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있는 지역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6천만 년 전에 떨어져 다른 모든 땅으로부터 떠내려갔죠. 그리고 지구가 커다란 피자파이와 같았기 때문에 피자처럼 나뉘어지게 되었죠. 많은 땅들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대륙들을 형성하면서 크고 작은 조각들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은 판게아가 갈라진 결과 약 320km에 이르는 땅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1000만 년 전에 이 땅 조각이 현재 아이슬란드인 땅의 끝 부분은 남겨둔 채 동쪽과 서쪽 부분은 물속에 잠겼어요. 한 구조가 움직일 때 서로 갈리면서 현재의 풍경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모두 멘틀 덕분이에요. 이 새로운 급진적인 이론은 역사책에 쓰여진 모든 것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것에 반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많은 회의적이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해저와 지구의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 아래의 지각은 알고 보니 보통의 지각보다 훨씬 더 두꺼웠어요. 해양 지각은 우리가 걷고 사는 육지 지각에 비해 녹은 독특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가 훨씬 더 높아요. 지구에서 가장 얇은 층은 생명이 살고 있는 지각이에요. 이곳은 물, 음식, 재배, 천연 자원과 미네랄 수집, 산호 호흡에 필수적이에요. 이건 바닥까지 가라앉지만 지구의 멘틀 바로 위까지 내려가죠. 또한 끊임없이 멘틀에 의해 순환되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워지죠. 그리고 이것이 해양 지각의 암석들이 다른 8km만한 곳들에 비해 40km 더 두꺼운지를 설명해주죠. 또한 이게 화산의 핫스팟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해저 자기 측량을 보면 줄무늬 패턴의 녹은 지각층이 보여요. 또 지구 자기장이 수백만 년에 걸쳐 극성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우리 풍경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 근처의 해저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르콘은 지각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년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광물이에요. 이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함으로써 연구원들은 대륙의 지질학적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각이 더 두꺼운 해양성 또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일반적인 지각인 대륙성인지를 확실히 해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하룻밤에 할 수 없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구선에서 수행한 메아리를 측정할 수 있는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지각 깊숙이 구멍을 뚫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르콘 광물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와 그린란드에만 있는 독특한 화석화된 식물로 아이슬란디아가 한때 수면 위에 있었고 아마 나무들도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곳은 오늘날처럼 추운 땅이 아니었기에 숲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뭔가를 시사해 줄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물 화석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론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대아이슬란디아가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그린란드가 모두 하나의 미소 대륙에 있기에 겨울 마니아들의 목적지가 될 수 있고 스키 타기에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캐나다와 대아이슬란디아를 연결해 기차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경제가 훨씬 더 개방될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약 10만 3천 평방킬로미터로 이미 꽤 커요. 그리고 만약 대아이슬란디아가 오늘날 존재했다면 유럽은 완전히 다른 대륙이 되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숨겨진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떠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다면 그 이론은 우리가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가라앉은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뉴질랜드가 아이슬란디아보다 훨씬 더 큰
질란디아라고 불리는 아대륙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7,900만 년에서 8,300만 년 전에 초대륙인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걸 나타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물속에서 발견된 가장 얇고 가장 어린 대륙이라고 주장해요. 크라톤은 대부분의 대륙의 주요 토대 역할을 하는 중심 암석이에요. 이건 적어도 10억 년은 되었지만 질란디아를 구성하는 대륙 지각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니 꽤 어린 거죠. 이건 비록 오래된 바위와 멘틀의 일부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크라톤이 소실되었음을 의미해요. 이것들은 27억 살 정도로 추정돼요. 과학자들은 뉴질랜드의 지르콘 크리스탈에 대해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이게 13억 년이나 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머지 대륙들은 30억 년 이상 되었죠.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주변의 바다 밑에 있는 암석의 구성을 연구했어요. 이것들은 대륙 지각에서 발견되는 이산 화규소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저에는 주로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한 바위가 있죠. 또한 주변의 일반적인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높아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카토 트로프 지역의 태즈먼 해와 산호해 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및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것이 질랜디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좁은 긴 땅이에요. 위성 데이터는 지구 중력에서 작은 결점들을 추적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의 지각 지도를 그렸어요. 그들은 질랜디아를 구성하며 크기가 거의 호주만한 땅덩어리를 보았어요. 비록 흔적들이 있더라도 이것으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호주가 곤드와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방으로 갈라진 많은 미소 대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초대륙은 남미, 남극, 호주, 질랜디아,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아대륙으로 이루어졌었죠. 뉴질랜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만약 이론이 맞다면 질랜디아는 원래 크기의 6배가 될 거예요. 모리셔스는 겨우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섬이에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겨우 1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약 9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의 수중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용암을 분출해 오늘날의 땅을 형성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30억 년 이상 된 지르콘 암석을 발견했어요. 이것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4분의 1 크기인 모리시아라고 불리는 물에 잠긴 대륙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이들이 발견한 지르콘은 모래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 속에도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대륙에서 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죠.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분출에 의해 야기된 다른 전형적인 암석보다 두드러지는 암석의 발견은 과학계를 이 이론으로 왜곡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슬란디아가 대아이슬란디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리시아는 한때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로 구성된 로디니아라고 불렸어요. 이론에 의하면 약 8,500만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인도가 분리되었을 때 모리시아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언뜻 보기에 우리는 다른 대륙에 닿을 때까지 녹은 용암 위를 떠다니는 대륙이라는 거대한 뗏목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고등학교 과학 수업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지구는 케이크와 같아서 지구의 핵, 멘틀, 지각 등 서로 다른 층의 재료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프로스팅은 어디 있죠? 위에 있는 케이크 반죽은 3가지 유형의 맛있는 암석들로 이루어진 지구의 지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암석은 용암이 굳어지거나 입자와 광물이 퇴적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돼요. 지각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자 대륙과 바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멘틀이 있죠. 야구선수 미키 멘틀이 아니라 지각 아래에 있는 지층이에요. 많은 사람이 멘틀을 용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케이크 반죽에 다양한 재료를 섞는 것처럼 멘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케이크의 가장 달콤한 부분인 중심, 즉 지구의 코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구는 외핵과 내핵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핵은 용융된 암석과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우와! 내부의 온도는 엄청나게 높지만 내부 코어는 고체입니다. 아래쪽의 압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액체로 변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아래에는 용암과 뜨거운 바위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각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륙은 녹은 암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은 실제로 맨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는 지표면 약 2,800km 아래에 액체 암석층인 외핵이 있지만 두껍고 단단한 맨틀에 의해 지표면과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구의 지각판은 두꺼운 암석층인 상부 맨틀 위에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이 암석은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린 움직임으로 흐르게 돼요. 케이크층 위에 붙는 꿀이나 시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펜을 움직이면 꿀이나 시럽도 함께 움직이며 흐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위쪽 맨틀은 꿀보다 훨씬 느리지만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따라 흐르고 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위는 부서지기 쉽고 유연합니다. 쿠키처럼 금이 가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이제 배가 고파지네요. 사탕처럼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도 해요. 판이 서로 걸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만 풀리면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이동하는 것처럼 다시 표류하기 시작해요.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이 이러한 흐름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스토브 위에 있는 큰 수프 냄비와 같아요. 수프가 뜨거워지면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열을 전달해요. 점심시간인가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용암은 외핵에서 화산으로 올라가는 녹은 암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판과 지각판이 만나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면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열과 압력을 발생시켜요. 마치 손을 빠르게 비비면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또는 돌로 불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녹은 암석, 즉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화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지구의 땅이 지금처럼 대륙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어로 모든 지구를 뜻하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이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대륙은 서서히 분리되었고 그 일부가 서로 떨어져 나와 우리가 대륙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땅을 형성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6세기에 한 지도 제작자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의 해안선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처음 등장했어요. 나중에 연구원들은 해안선의 암석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과거의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의 일부였다는 걸 의미하며 이를 대륙 이동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대한 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이제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됐죠? 따라서 지구의 지각은 두 개의 큰 판과 여러 개의 작은 판으로 나뉩니다. 비록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모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지속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일생 동안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판이 움직일 때 판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해요. 예를 들어 두 판이 충돌하면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내려가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산섬, 참호, 심지어 산맥 전체와 같은 멋진 지형이 만들어지죠. 판은 약 35억 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직소 초대륙인 우르로 뭉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늘날 그 잔해는 마다가스카르, 인도, 호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판게아는 3억 3,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그게 마지막으로 형성된 대륙은 아닐 거예요. 따라서 먼 미래의 새로운 세대는 넥스트 판게아라고 불리는 대륙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서양의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 대서양의 해양 분지가 닫히게 되고 결국 대륙이 서로 끌어당겨질 겁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고 유라시아 대륙이 뒤집힐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내해 또는 적어도 내해의 남은 부분 주변에 모여있는 고리 모양의 거대한 대륙에 살게 될지도 몰라요. 또는 대륙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서 아마시아라는 다른 직소 퍼즐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주와 융합한 후 시베리아로 방향을 틀 겁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노보 판게아는 아메리카 대륙이 함께 움직이며 남극과 호주를 끌어안고 아프리카 대륙이 북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륙이 모여서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뻗어있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합니다. 하나 더 갈까요? 괜찮은데. 노부 판게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최근의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모든 대륙이 적도 주변에 모여 하나의 거대한 땅이 되는 거죠. 화창한 날씨와 해변이 항상 있는 이곳이 제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초대륙에서 어떤 웅장한 참호, 산, 섬, 기타 지질학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판게아는 약 1억 7,500만 년 전에 분리되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동쪽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의 고리가 형성됐어요.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활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태평양을 따라 이어진 길이에요. 이 때문에 유라시아는 이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없었어요. 이제 유라시아는 불의 고리를 따라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섭입대는 지각판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따라서 유라시아는 결국 아메리카 대륙과 충돌하여 아마시아와 비슷한 형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팝콘을 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멋질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적어도 앞으로 5천만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장담하건대 저는 아마 이 광경을 볼 수 없겠네요. 이 새로운 초대륙이 언젠가 끝날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북극해로 인식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극지방 어딘가가 될 것 같아요. 차나 한 잔 마실까요? 아니에요.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